서울의 하늘은 늦가을 특유의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강남대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의 차창에는 빗방울이 잔잔하게 맺혀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고 가죽 시트에서 은은한 향이 흘러나왔다. 운전석에는 기사, 뒷좌석에는 서지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갈게요. 지연의 말에 기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난 오래된 도로 옆에 멈춰 섰다. 강남의 불빛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고층 빌딩 대신 낡은 가로등, 반쯤 꺼진 간판들, 습기에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지연은 차에서 내렸다. 하이힐이 물기 어린 흙길에 닿는 순간 미세하게 균형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 이런 곳에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아니, 오고 싶지 않았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임시 거주지들. 컨테이너와 판잣집을 이어 붙인 듯한 공간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야은 벽 틈으로 흘러나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저녁을 알리는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중 가장 끝에 있는 작은 집 앞에 멈춰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노크를 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바닥에는 낡은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한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박민재였다. 그는 배달 플랫폼 유니폼을 입은 채로 작은 플라스틱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고 있었다. 도시락 안에는 남은 밥과 몇 조각의 반찬이 전부였다. 그의 옆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다. 박준호였다. 준호야, 이거 먼저 먹어. 민재는 도시락의 반찬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 순간 지연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잠시 크게 흔들렸다. 놀람, 당황, 그리고 깊은 피로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지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종이들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서명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이 배제된 회의실에서 늘 사용하던 어조였다. 민재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제목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양육권 포기 동의서.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준호 양육권을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지연은 팔짱을 꼈다. 시선은 집 안을 훑었다. 습기 찬 벽, 낡은 전기밥솥, 구석에 쌓인 빈 박스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다. 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말이 돼요? 강변 판잣집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버지 밑에서?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 지연이 웃었다.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다. 아이 인생을 걸고 실험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다. 연필을 쥔 손이 살짝 떨렸다. 서명하면 돈은 바로 들어가요. 지연은 말을 이었다. 1억 원,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난 준호를 돈으로 바꾸지 않아.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사랑만으로 아이가 자라나요? 학원, 의료, 환경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이는 밥을 먹다 말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야, 먼저 방에 가서 숙제 마저 해. 아이의 눈이 커졌다. 아빠. 괜찮아. 준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얇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순간 지연은 문득 이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유함 속의 정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요였다. 숨을 죽인 생활의 소리였다. 민재, 지연이 낮게 말했다. 이건 아이를 위한 선택이에요.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럼 난 뭐가 되지?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밖에서는 한강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판잣집 벽을 스쳤다. 낡은 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곳은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꿈꾸던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미래의 잔해가 이 작은 공간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지연은 가방을 다시 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녀가 말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보았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필 긁는 소리. 아이의 숨소리.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러나 지연은 결국 문을 닫고 나갔다. 밖에는 여전히 잿빛 하늘과 흐릿한 강물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강남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집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서지연이 떠난 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고 그 빛 아래에서 박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그의 발치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방 안에서 연필 긁는 소리가 멈췄다. 아빠.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민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글씨는 전혀 늘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또 화났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준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준호는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의 손은 여전히 연필을 꼭 쥔 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민재는 아이가 다시 숙제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들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고 잉크는 선명했다. 법률 용어들, 조항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란. 민재는 그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이 종이 몇 장이 자신과 아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접어 작은 가방 안에 넣었다. 아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가 잠든 뒤에도 그는 매트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천장에는 오래된 물자국이 얼룩처럼 퍼져 있었다. 물자국 사이로 과거의 장면들이 겹쳐 보였다. 결혼 초기, 둘은 이런 곳에 살지 않았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고 웃음이 있었다. 지연은 늘 야근이 잦았지만 민재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언제부터 어긋났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민재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준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잠결에도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는 그 손을 잠시 놓지 못하다가 천천히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배달 앱을 켰다. 화면에는 이미 여러 건의 주문이 떠 있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첫 번째 주문을 눌렀다. 도시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흘러나왔고 출근길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며 빠르게 걸었다. 민재는 그들 사이를 오토바이로 지나쳤다. 한 건, 두 건, 세 건, 배달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지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점심 무렵, 민재는 잠시 한강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세웠다. 강물은 흐리고 잔잔했다. 그는 헬멧을 벗고 얼굴을 문질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민재 씨? 네. 강두식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의 몸이 굳었다. 오늘까지 연락이 없길래 직접 찾기엔 바빠서 말이죠.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자 날짜 지난 거 알고 계시죠?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밤에 얼굴 한번 봅시다. 예전 그 자리.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강바람이 그의 옷깃을 흔들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재는 오토바이를 몰아 한강 다리 아래로 향했다. 오래된 포장마차와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 그곳은 늘 어두웠다. 강두식은 이미 와 있었다. 두 명의 부하와 함께였다.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오랜만이네, 박 씨.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좀 사정, 두식이 말을 끊었다. 우리도 사정 있어요. 그는 손짓을 했고 부하 하나가 민재의 오토바이를 걷어찼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이건 경고야.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헬멧을 주워 들었다.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두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민재를 바라보았다. 아이, 그는 피식 웃었다. 그 애, 내 약점이구나.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돈은 3일 줄게, 두식이 말했다. 3일 뒤에 없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갈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의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오토바이는 긁혔고 손바닥은 떨렸다. 그는 집 앞에 도착해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준호는 바닥에 앉아 작은 종이 상자를 접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 종이로 만든 작은 집이었다. 조잡했지만 정성스러웠다. 우리 집이야. 나중에 진짜 집 생기면 이렇게 살자.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준호의 작은 어깨가 그의 가슴에 닿았다.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다. 이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서지연이 말한 시간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서류 가방을 꺼내 다시 한번 동의서를 펼쳤다. 서명란 위에 펜을 올려놓은 채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밖에서는 한강 물소리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소리처럼 그의 삶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강변은 더 조용해졌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늘어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강물은 낮은 소리를 냈다. 박민재는 잠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서류는 접힌 상태로 가방 안에 들어 있었지만 그 존재는 마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또렷했다. 그는 펜을 잡았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서명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작은 이불을 덮고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는 고르고 잔잔했다. 그 모습이 민재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다. 문을 닫는 소리는 최대한 낮췄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민재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싶었다. 대신 그는 두 손을 비벼 얼굴을 감쌌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 초 지연이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였다. 그녀는 늘 긴장한 얼굴로 퇴근했다. 실수 하나가 곧 인생의 흠이 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민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불안을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그때도 지금도 민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배달 앱을 켜지도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를 몰아 도심 반대편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다. 간판에는 희미하게 노래 연습장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지금은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민재는 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원래 그의 집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었다. 1층은 작은 가게, 2층은 가족이 살던 공간. 민재는 이곳에서 자랐다. 웃고 울고 처음으로 지연을 데려왔던 곳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문을 만졌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전해졌다. 그날 밤 민재는 이곳에서 강두식을 만났었다. 돈이 필요했다. 너무 급했고 너무 많았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를 넘었고 지연은 그때 상황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얼굴은 무너지고 있었다. 민재, 나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 그 말에 민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이유보다 결과를 먼저 떠올렸다. 아이, 아내, 그리고 그들의 미래. 강두식은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표정이었다. 느긋하고 계산적이었다. 집담보로 잡으면 돈은 바로 나와. 민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지연의 눈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다. 집은 팔렸고 돈은 건너갔다. 지연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시작했고 몇 달 뒤 승진했다. 그날 지연은 웃었다. 안도의 웃음이었다. 기적이야. 정말. 민재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고 몸은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는 웃는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지연은 이혼을 요구했다. 이제 우린 맞지 않아.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민재는 상가 앞에서 눈을 감았다. 과거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이미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빠, 오늘도 일해? 응. 오늘은 일찍 와. 준호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아빠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이도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민재는 준호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학교 앞을 떠난 뒤 민재는 곧장 한강 쪽으로 향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지연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시간 좀 줘요, 민재가 말했다. 얼마나? 하루.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하루만이에요, 민재가 덧붙였다. 준호한테 말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내일 저녁까지.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루. 그것은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고 미루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준호와 함께 밥을 먹었다.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민재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먹었다. 아이의 얼굴을 오래 보고 싶었다. 아빠. 응. 엄마가 나 데리러 올까? 민재의 숟가락이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엄마 차 멋있잖아. 아이의 말은 순수했지만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차가 멋있는 게 다는 아니야. 그럼 뭐가 제일이야? 민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같이 있는 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적지 않았다. 그는 펜을 들고 서명란 위에 이름을 천천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민재.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눈앞에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울고 종이로 집을 만들던 모습. 민재는 펜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끝내기에는 그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서지연은 회의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회의는 이미 끝났지만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기 전까지는.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박민재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전날 통화 이후 그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지연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일정 관리의 문제라고. 회사 건물을 나서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의 기사는 익숙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 강남의 저녁 교통 속으로 스며들자 네온 사인이 유리창 위를 흘러갔다. 지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준호에게는 이쪽 세상이 더 어울린다고. 학원, 영어 캠프, 해외 연수. 아이는 더 넓은 세계를 봐야 한다고. 하지만 생각의 끝에는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낡은 집안, 형광등 아래에서 밥을 먹던 아이의 모습. 지연은 그 장면을 지워내려 고개를 흔들었다. 차는 초등학교 앞에서 멈췄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다. 부모들의 옷차림은 제각각이었지만 지연은 단번에 눈에 띄었다. 몇몇 시선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익숙하게 무시했다. 잠시 후 준호가 교문을 나섰다.
아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연을 발견하자 멈칫했다. 잠깐의 망설임 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엄마. 지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학교 어땠어? 응, 그냥. 아이의 대답은 짧았다. 지연은 아이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오늘은 엄마랑 밥 먹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차에 오르자 지연은 안전벨트를 채워주었다. 아이의 손목은 여전히 가늘었다. 그 사실이 지연의 마음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차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부드러운 조명과 정갈한 테이블들이 보였다. 직원은 지연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여기 비싸? 괜찮아. 지연은 메뉴를 펼쳐 아이 앞에 놓았다. 사진이 가득한 메뉴판 속 음식들은 화려했다. 먹고 싶은 거 골라. 준호는 한참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하나를 짚었다. 이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문을 마친 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살짝 탄 피부, 잔기침. 민재와 닮은 눈매. 아빠는 요즘 바빠? 준호는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응, 많이 바빠. 그래도 매일 와.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힘들어 보이지 않아?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빠는 항상 괜찮대.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음식이 나왔다. 준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다가 점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배불러. 지연은 접시를 보았다. 절반도 먹지 않은 상태였다. 왜? 맛없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거 남으면 포장해도 돼? 지연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보았다. 왜?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밤에 늦게 오면 밥 못 먹을 때도 있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직원에게 포장을 부탁했다. 아이는 종이 상자를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마치 중요한 것을 들고 있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나온 뒤 지연은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로 향했다. 옷, 신발, 장난감. 직원들은 친절했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거 마음에 들어? 지연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장난감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랑 같이 만들면 돼.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산을 마쳤다. 그러나 아이는 계산대 앞에서 멈췄다. 엄마. 응. 이거 말고 이거 사면 안 돼? 준호가 가리킨 것은 작은 공구 세트였다. 값싼 플라스틱 제품이었다. 왜 그걸? 아빠가 집 고치고 싶어 했어.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차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상자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아이의 옆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아이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준호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엄마. 응. 아빠한테 화내지 마.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차 안에 혼자 남은 지연은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숫자와 논리가 아닌 아이의 말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이야기하자.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보내고 나서도 그녀의 손은 한동안 휴대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서지연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이 싸움이 단순히 누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하늘은 낮과 밤의 경계에서 탁한 주황빛을 띠고 있었다. 강변의 바람은 차가워졌고 판잣집 사이로 흩어진 비닐과 천 조각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다. 박민재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긁힌 차체를 잠시 내려다본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집 쪽으로 걸어갔다. 집 안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다. 준호는 바닥에 앉아 학교에서 받아온 알림장을 펼쳐놓고 있었다. 민재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 억지로 웃었다. 숙제는? 거의 다 했어. 준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민재는 아이 옆에 앉아 알림장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내용은 평범했다. 체험학습 안내, 준비물, 보호자 서명란. 민재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글씨는 평소보다 조금 흔들렸다. 그때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렸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 거친 웃음소리. 민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빠? 잠깐만. 민재는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기운이 밀려왔다. 집 앞에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강두식과 부하들이 서 있었다.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저녁은 먹었어? 두식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다. 민재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몸으로 안을 가렸다. 아이 있어요. 알아. 그래서 조용히 온 거잖아. 두식은 손짓을 했고 부하 하나가 집 옆에 쌓여있던 박스를 발로 걷어찼다. 박스가 쓰러지며 큰 소리를 냈다. 안에서 준호가 놀라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돈은? 두식이 물었다. 조금만 더.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하 하나가 민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민재는 중심을 잃고 뒤로 물러섰다. 문틀에 부딪힌 소리가 울렸다. 아빠. 준호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민재는 재빨리 손을 뻗어 아이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들어가. 두식은 그 장면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애 앞에서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야. 그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했다. 오늘은 일부만 받아갈게. 대신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줘야지. 부하들이 움직였다. 한 명은 집 옆에 낡은 선반을 걷어찼고 다른 한 명은 창문에 걸린 플라스틱을 잡아당겼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몸을 던졌다. 그는 아이 쪽으로 날아오는 파편을 손으로 막았다. 손등이 찢어졌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만해.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서지연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숨이 약간 가빠 보였다. 그녀의 뒤에는 운전기사가 서 있었다. 두식은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오, 오늘은 손님이 많네. 지연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깨진 창문, 피가 맺힌 민재의 손, 겁에 질린 준호의 얼굴.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얼마예요? 지연의 말은 짧았다. 두식은 잠시 웃었다.
전부 다 말입니까?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 금액. 지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두식은 손을 들어 막았다. 현금으론 부족해요. 지연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계좌 불러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송금 완료 알림이 떴다. 일단 이걸로 오늘은 끝내죠. 두식은 휴대폰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말이 통하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은 없어. 알지? 부하들과 함께 차에 오르기 전 두식은 한마디를 던지었다. 부자 여자 옆에 서 있는 기분이 어때?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다. 집 앞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재는 손을 눌러 피를 막고 있었다. 준호는 문 안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괜찮아? 지연이 물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왜 말 안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일까지 오게 만들고.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당신한테 더 이상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민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민재의 손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빠, 피나. 민재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이 집이, 이 남자가,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상상하게 되었다. 오늘은 내가 준호 데려갈게요. 지연이 말했다. 민재의 몸이 굳었다. 왜? 여긴 위험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만. 약속할게. 준호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지연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민재를 돌아보았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 않았다. 차 문이 닫히고 차량이 멀어졌다. 민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피가 굳어 손등이 따끔거렸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깨진 창문을 임시로 막았다. 바람이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한 양육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밖에서는 한강의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박민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등의 붕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날 밤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돌아온 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깨진 창문과 어수선한 집을 정리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몸을 눕혔다. 그러나 눈을 감을수록 준호의 얼굴과 지연의 굳은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박민재 씨.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색 코트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재는 그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최 선생님?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
최 선생님은 지연이 근무하던 은행의 옛 경비원이자 한때 내부문서 관리까지 맡았던 사람이었다.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한 뒤로 연락이 끊겼었다. 여긴 어떻게? 지연 씨한테서 연락 받았어. 그 말에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제 일을 들었다고 하더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최 선생님은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서지연이 들어섰다. 검은 정장 대신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민재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채 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말씀하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씨도 들을 준비가 됐다고 했지? 지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최 선생님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오래된 문서들이었다. 가장 위에는 은행 로고가 찍힌 보고서가 있었다. 4년 전 지연 씨 명의로 처리된 대출건 기억하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문제없이 정리된 걸로. 겉으로는. 최 선생님은 말을 이었다. 실제로는 내부 감사에서 큰 문제가 됐어. 서류 조작, 부실 심사. 금액은 30억 원, 형사 고발 직전까지 갔지.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는 액수의 정확한 규모를 처음 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돈을 메워서 최 선생님이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외부에서.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설마. 맞아,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재 씨가. 병실 안이 정적에 잠겼다. 지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붕대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당신이 무너질까봐. 최 선생님은 말을 이었다. 박 씨는 자기 명의로 가진 모든 걸 처분했어. 부모님이 남긴 상가, 적금, 보험. 그래도 부족해서 강두식에게 손을 댔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은 일을 그만뒀을 거예요, 민재가 말했다. 아니면 더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지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권리가 당신한테는? 권리, 민재가 조용히 웃었다. 그때는 권리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최 선생님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이혼도 사실은 보호 장치였어. 내부 감사팀이 배우자까지 조사하려 했거든. 관계를 끊어야 했지. 지연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전부 당신 혼자 이룬 게 아니라는 말이야, 최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진 거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끝나길 바랐다. 병실 밖에서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말했다. 아이가 왔어요. 준호였다. 지연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아이는 병실 안의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다가왔다.
아빠, 손 아파?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지연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이는 이유를 모른 채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최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야. 그는 민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너무 늦어서. 그가 나가고 병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보다 지친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지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커리어도 체면도 아닌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손이라는 것을. 창밖에서 햇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그러나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든 선택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원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서지연의 머릿속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 전날 밤 이후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민재의 침묵, 최 선생님의 말, 그리고 자신이 모르고 지나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눌렀다. 지연은 병실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다. 지금 민재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다. 윤 변호사님, 오늘 시간 되세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죠. 법률사무소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 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지연은 그 질서가 오히려 숨막히게 느껴졌다. 윤혜린 변호사는 지연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가 이미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상황은 대략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 물었다.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환경, 소득, 과거 기록. 법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지연은 그 문장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요, 윤 변호사는 단호했다. 동정심과 법은 다릅니다. 아이의 미래를 보셔야죠.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그 시각, 민재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붕대를 감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오늘 법률사무소에 다녀왔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 말로는 내가 계속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대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준호한테는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요.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화는 그걸로 끝났다. 그날 저녁, 민재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깨진 창문은 비닐로 임시로 막아두었고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비닐이 흔들렸다.
그는 불을 켜고 테이블에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양육권 포기 동의서. 그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어제와는 달랐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도, 결과도. 민재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준호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지연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 텅 빈 방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집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손에 들었다. 조잡했지만 정성이 담긴 흔적이 느껴졌다. 미안하다.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른 채 중얼거렸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온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란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박민재.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번진 잉크 위로 작은 얼룩이 생겼다. 그는 그것을 손으로 닦지 않았다. 남겨두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이미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의 시선이 서류에 멈췄다. 민재는 말없이 그것을 내밀었다. 지연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서명이 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준호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연의 질문에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지연은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난 이걸 원한 적 없어요.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민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날 오후, 윤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지연은 서류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서명을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다. 이러면 소송은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며칠 뒤, 아이 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통보였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녀는 멈췄다. 이미 그는 충분히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지연은 준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문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법은 정해졌고 선택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남아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무엇을 말할지 지연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 보호기관의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연한 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동화책과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공간의 부드러움과 달리 서지연의 마음은 날카롭게 긴장되어 있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발을 흔들고 있었다. 낯선 장소, 낯선 어른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본능적으로 조심스러워 보였다. 준호야,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도 돼. 상담사인 김수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하면 돼. 엄마도, 아빠도 옆에 있지 않고 여기서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준호는 잠시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랑 살 때는 어땠어?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손가락 끝으로 소파 천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아빠는 많이 바빴어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있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비 오는 날이요. 김수연은 조용히 메모를 하며 물었다. 왜 비 오는 날? 아빠가 항상 우산을 안 써요. 그래서 옷이 다 젖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씌워줘요.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니,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라서 숨이 막혔다. 엄마랑 있을 때는 어때? 준호는 이번엔 대답이 빨랐다. 집이 커요. 따뜻해요. 밥도 맛있어요. 아이의 말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수연은 그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럼 준호는 어디서 살고 싶어? 준호는 다시 침묵했다. 이번엔 더 길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마치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선택하기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도 말해도 돼. 그 말에 준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엄마랑 있으면 아빠 생각나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아빠랑 있으면 엄마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 순간 상담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분명히 느껴졌다.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아빠랑 엄마 둘 다 좋아하는구나. 준호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둘 다 없으면 안 돼요. 상담은 그 말로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끝날 수 없다는 걸. 그날 저녁, 지연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 상담 끝났어요. 그래서? 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이한테 선택을 맡기는 게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도 언젠가는 선택해야 하겠죠. 민재의 말에 지연은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왜 그렇게 담담해요? 왜 늘 혼자서 결정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민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게 습관이 돼서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임시 결정 통보가 내려왔다. 법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당분간 어머니와의 거주를 유지하되 아버지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보장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혜린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현실적인 결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양육권도 가능해질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낡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작업 중이던 문서가 떠 있었다. 그는 글을 쓰고 있었다.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도, 출판할 생각도 없었다. 단지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문서의 제목은 단순했다. 준호에게.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다 멈추고 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다. 아빠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남긴다. 글을 쓰는 동안 통증은 잠시 잊혔다. 그러나 현실은 잊어주지 않았다. 병원에서의 정기검진 결과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재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에 섰다. 밖에는 불빛이 켜진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을 것이다. 각자의 문제를 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준호가 아빠 보고 싶대요.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민재는 문 옆에 기대어 섰다. 몸이 순간 휘청거렸다. 지연이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조금 어지러워서요. 지연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알아차렸다. 민재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병원 계속 다니고 있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씨.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요. 뭐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가 약하다는 거.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아이한테는 언제나 강한 아빠로 남고 싶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앉아 준호에게 쓸 편지를 다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는 더 이상 쓰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선택이 민재의 안에서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다. 그 선택이 모두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병원 앞 가로수의 잎은 대부분 떨어졌고 차가운 바람이 건물 사이를 파고들었다. 민재는 정기검진을 마치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치료는 유지, 회복은 불확실,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민재는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다. 손바닥을 펼쳐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얼굴은 준호였다. 그날 저녁, 민재는 오랜만에 준호를 만났다. 약속된 면접 교섭 날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준호는 민재를 보자마자 뛰어왔다. 아빠. 민재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안아 올리려다 잠시 멈칫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끌어안았다. 많이 컸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 요즘 바쁘대.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둘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최근에 배운 노래까지 쉼없이 말했다. 민재는 그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집중해서 들었다. 아빠.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응. 아빠는 왜 혼자 살아? 그 질문은 예고 없이 날아왔다. 민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아빠가 혼자 있는 게 맞는 시간이라서. 외롭지 않아? 민재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생각보다 깊었다. 외로울 때도 있지? 그럼 나랑 같이 살면 안 돼? 민재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준호는 지금 있는 곳에서 잘 지내야 해. 왜?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너무 선명해서 그는 고개를 숙여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서 민재의 부재를 유난히 크게 느꼈다. 준호가 잠든 뒤 그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민재 앞으로 온 우편이었다.
주소가 예전 집으로 되어 있어 그녀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은 결국 뜯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전문 용어가 많았지만 중요한 단어들은 눈에 박혔다. 만성, 진행성, 추적 관찰. 지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다. 지금까지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민재의 행동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양육권 포기, 무리한 노동, 지나친 담담함.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다. 다음 날, 지연은 병원으로 갔다. 민재는 로비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을 받는 그의 옆모습은 유난히 말라 보였다. 왜 말 안 했어요? 지연의 첫 마디였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가 아니라 지금이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한테도 숨길 생각이에요? 민재는 천천히 지연을 바라보았다. 숨기는 게 아니라 미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아이한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무력감이었다. 당신은 늘 그래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고. 그래야 편하잖아요. 누구한테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재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더 내렸다. 그는 윤혜린 변호사를 찾아갔다. 지연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윤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죠?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저한테 익숙해질수록 나중에 더 아플 테니까요. 그 말에 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준호에게라는 문서에는 이미 많은 페이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했다.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때의 나는 내 옆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쓰고 그는 한참을 멈췄다.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각, 지연은 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이 아이가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어떤 어른으로 남아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며칠 뒤, 준호는 민재를 만나는 날을 기다리다 연락이 없자 불안해했다. 아빠 왜 안 와? 지연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빠가 조금 쉬어야 해서 그래. 아픈 거야? 그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지연은 결심했다. 민재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게 두지 않겠다고. 아이에게서 도망치듯 멀어지는 선택을 막겠다고. 그녀는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망치지 마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아이한테는 진짜 시간이 필요해요. 민재는 그 메시지를 읽고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선택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가오는 마지막 선택이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도. 눈은 밤새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고요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하얗게 덮인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지연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망치지 마요.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지연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지연은 그를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준호 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다. 민재를 보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빠. 민재는 아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예전처럼 힘차게 안아 올리지는 못했지만 두 팔로 아이를 꼭 감싸 안았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아빠 어디 갔었어? 나 걱정했어. 그 말에 민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빠가 좀 생각할 게 있었어. 지연은 거실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다. 준호야. 응. 아빠가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 아이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요즘 몸이 좀 약해졌어. 지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래도 병원에서 잘 보고 있고 금방 괜찮아질 수도 있어. 민재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그래서 아빠가 가끔은 쉬어야 할 수도 있고 예전처럼 같이 못 놀아줄 때도 있을 거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아픈 거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아빠 없어져?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굳어졌다. 민재는 아이의 두 뺨을 손으로 감싸고 눈을 맞췄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빠는 여기 있어. 그리고 준호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준호는 한참을 민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안겼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나 아빠 싫어지면 안 돼? 그럴 리가. 민재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아빠는 준호한테서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하는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시간은 이전과 달라졌다. 민재는 자주 오지 못했지만 올 때마다 온전히 머물렀다. 함께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짧은 산책을 했다. 무리하지는 않았지만 숨기지도 않았다. 지연은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배웠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을. 강함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민재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지연이 곁에 있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뭐가요? 나 때문에 너무 늦게 알게 해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라도 같이 알면 돼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완치라는 말은 없었지만 희망이 없다는 말도 없었다. 병실을 나서며 지연은 민재의 팔을 잡았다. 앞으로 결정은 같이 해요.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시간은 흘렀다. 봄이 오고 병원 앞벚꽃이 피었다. 민재는 치료를 받으며 지연의 집 근처로 이사했다. 완전히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든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준호는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집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지만 아이는 그 둘을 선으로 연결해 그렸다. 이게 우리 집이야.
준호가 말했다. 민재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웃었다. 그래. 우리 집이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밥상이었지만 따뜻했다. 민재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 글을 썼어. 글. 준호한테.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보여줄 거예요? 아직은 아니요. 민재는 웃었다. 언젠가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미래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민재는 알았다. 자신이 모든 시간을 다 함께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남은 시간 동안 그는 더 이상 사라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존재하는 아버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은 알았다.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준호는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선택과 용기 위에서 자라왔는지를. 그날 밤, 민재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준호에게라는 문서의 끝에 한 줄을 더했다. 아빠는 끝까지 너의 곁에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